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30년 동안 평생 월급 절반을 대출 이자로 갚아가면서 진짜 간신히 내 집 하나 마련했는데 이 집을 팔 때 단 하나의 세금제도 변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인 4년치 연봉,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여러 분석 자료와 소스들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평범한 1주택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나는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개꾼도 아니니까 내 집 한 채 그냥 오래 주고 있으면 세금 걱정은 크게 없겠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상식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동안은 그게 아주 굳건한 상식의 방패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딥다이브 소스들을 보면요. 그 굳건했던 방패가 지금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부터 뭐 종부세, 그리고 임대소득세까지 아주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이 겹겹이 이른바 세금 포위망을 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이 거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들의 어떤 예쁜 겉모습을 싹 걷어내고요. 그 이면에서 실제로 우리 자산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아주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겹겹이 쌓인 이 포위망 속에서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구체적인 3대 생존 전략, 이걸 파악하는 것이죠.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부나 개편론자들이 내세우는 아주 예쁘고 강력한 명분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저하게 그 표면적인 논리, 그리고 정부의 명분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짜 영수증을 꺼내서 분석을 딱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2026년 2월 국회 좌담회 자료에 등장한 아주 인상적인 숫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22배 격차입니다. 아, 22배. 그 유명한 숫자죠. 네, 이게 10년 동안 진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10억을 번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효세율은 최소 11.2%에서 막 35%까지 올라가거든요. 꽤 높죠, 사실. 근데 반면에 똑같이 10억을 1주택 양도차익으로 벌었을 때 현행제도로 최대 공제를 확 받아버리면 실효세율이 고작 0.5%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세금이 자산소득 세금보다 무려 22배나 높다는 거예요. 22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막 땀 흘려 반 돈보다 불로소득의 세금을 덜 매기는 게 이게 공정하냐 이런 논리인데 솔직히 너무 명쾌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감정적으로 아주 공감을 얻기 쉬운 진짜 완벽한 명분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명분을 바탕으로 제시된 해법이 문제인데요. 바로 현재 12억 원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8억 원으로 확 낮추자는 겁니다. 아, 12억에서 8억으로요? 네, 이게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이 약 4억 원 수준이니까 그 2배인 8억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억은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소스를 읽으면서 그 전국 평균 4억, 그래서 비과세 8억 이 논리를 딱 보니까 뭔가 학교 성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학교 성적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전국 학생 평균 점수가 40점이라고 그러면 낙제 면제 기준을 80점으로 턱 정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아하.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넘었잖아요. 그럼 이미 서울이라는 반의 학생들 평균 점수는 150점인데 거기에 전국 평균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서울 우등생 반 학생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전원 낙제, 즉 전원 과세 대상 처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이 평균의 함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준이 12억에서 8억으로 뚝 낮아지는 순간에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절대 다수가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그냥 편입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서울 아파트 가지면 무조건 세금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12억 이하니까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8억으로 떨어지면요. 전체 10억 중에서 8억을 초과하는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온전히 세분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 초과분에 대해서요? 네. 심지어 이 비과세 혜택 자체를 평생 3회 이런 식으로 횟수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까지 소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1주택자가 집을 조금씩 넓혀가는
이른바 갈아타기 사다리의 세금 방패가 근본적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비과세 문턱만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양도세 계상할 때 세금을 막 크게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도 역시 대대적인 수준대에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도 아주 타격이 크죠. 이것도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진짜 그럴싸해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인용해보면 실거주 안 하고 투자용으로 오래 쥐고만 있는 사람에게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딱 짚었거든요. 철저히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핀셋으로 솎아내겠다. 아주 훌륭한 포장이죠. 네, 거주하지 않는 자산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 자체는 표면적으로 무결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계산 공식을 딱 뜯어보면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폭발력이죠? 현재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합쳐서 양도차액의 최대 80%를 깎아줍니다. 80% 할인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중에서 보유공제 40% 항목을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는 방향입니다. 즉, 혜택이 최대 80에서 40%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와, 우리 소스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게 내 계좌에서 실제로 어떤 무서운 마법을 부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년 전에 서초구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딱 2년만 직접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준 분이 있다고 쳐요. 이분이 이 집을 25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도차익이 무려 18억입니다. 네, 18억 벌었네요. 현행 제도로 계산하면 이분의 세금은 약 1억 6,8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아까 말한 대로 비과세 기준이 8억으로 떨어지고 이 보유공제마저 사라져버리면 세금이 약 3억 2,500만 원으로 확 치솟습니다. 와, 거의 2배가 되네요. 맞아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냥 제도 변화 하나로 내 1억 5천만 원 이상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뼈아픈 건요. 소위 말하는 영끌로 산 아주 평범한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영끌 아파트요? 네. 5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도로는 비과세라서 세금이 0원입니다. 그렇죠. 12억 아래니까요.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8억이 딱 되면 그 초과분인 2억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특공 혜택마저 절반으로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0원이었던 세금이 갑자기 막 수천만 원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영원히 수천만 원이 되는 이중 함정이네요. 과세 범위는 2배 이상 넓어지는데 공제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딥다이브를 듣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세금이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안 팔면 되잖아. 팔아야 세금을 내는 거면 그냥 쥐고 있거나 월세 받으면서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저라도 이렇게 생각하겠거든요. 하하, 정부가 그 퇴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파는 것을 막아뒀다면 당연히 버티는 것도 막아야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겨냥한 3중 포위망입니다.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그 종부세 계산 방식을 바꾼다는 건데 술세 보니까 막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는 되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세금 용어라 좀 딱딱하죠. 이게 현재 60%인데 80% 이상, 심지어 1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일종의 세금 할인 쿠폰 같은 거 아닌가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딱 붙어있는 정가표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 가격입니다. 네, 공시 가격. 하지만 그 정가대로 세금을 다 매겨버리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정부가 정가의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할게 이러면서 40%짜리 할인 쿠폰을 적용해줬던 겁니다. 그 쿠폰의 이름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런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린다는 건요. 그 할인 쿠폰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정가 그대로 세금을 다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와, 할인 쿠폰을 찢어버린다. 게다가 올해 서울 아파트 그 정가표, 즉 공시가격 자체가 평균 18.67%나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정가는 올랐는데 할인은 없어진다. 그 실제로 서초구 원베일리 사례를 소스에서 보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딱 맞물리면서 1년 만에 보유세가 1,800만 원대에서 2,800만 원대로 무려 1,000만 원 이상이 뛰더라고요. 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서라도 이걸 월세로 좀 돌려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월세 수입에도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개편안을 보면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형제는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66만 원 이하면 직장 월급이랑 딱 분리해서 14% 단일 세율로 아주 깔끔하게 세금을 매겨줍니다. 따로 떼져 계산해 준다는 거죠? 네, 이른바 분리과세 혜택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연 1천만 원, 즉 한 달에 약 83만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내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 달에 83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왜 무서운 건가요? 뭐 세금 좀 더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갖고 있어도 이 수입이 직장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몽땅 하나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산이 되는군요. 네, 소득세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랑 월세 수입이 딱 합쳐지면 기존에 적용받던 소득세율 구간을 훌쩍 뛰어넘게 되면서 갑자기 엄청난 종합소득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와, 진짜 집을 팔면 양도세로 수억 원 뜯기고 가만히 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1,000만 원씩 오르고 월세 받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는다. 네, 사면초가죠. 이쯤 되니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세금을 이렇게 사방에서 꽉꽉 조이면 정말 투기꾼들이 알겠습니다, 항복 이러면서 매물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와서 집값이 잡힐까요? 시장의 움직임, 즉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 전가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세전가요? 네, 이런 징벌적인 세금이 매겨지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우회로를 찾거나 그 부담을 남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우리 소스에 등장한 헬리오시티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최근 가족 간의 시세보다 무려 7억이나 싸게 집을 넘기는 저가 양도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7억이나 손해를 보고 왜 피 같은 내 집을 가족한테 넘기나 싶은데 그게 수학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법인은 상식적으로 시장에 정상적으로 팔아서 최고 82.5%의 징벌적 양도세를 맞느니 차라리 그냥 가족에게 7억 싸게 넘겨버리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훨씬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와, 진짜 씁쓸하네요. 할 매물이 가족 내부로 꽁꽁 잠겨버리는 거죠. 또한 집주인들은 매년 1,000만 원씩 오르는 보유세를 절대 자기 지갑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내나요? 당연히 다음 전월세 계약 때 세입자의 월세를 확 올려서 그 세금을 완벽하게 전가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너무 무서운 현상이네요. 게다가 제가 소스들을 보면서 제일 섬뜩했던 부분은 은퇴한 고령층의 현실이었어요. 한국 고령층은 평생 모은 자산의 무려 82.4%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네, 거의 전부죠. 매월 들어오는 현금은 국민연금 100만 원 남짓인데 집 한 채 달랑이 있다는 이유로 막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낼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요. 결국 세금 때문에 내 집을 헐값에 넘기고 거리엔 앉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건조하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진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미로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특히 법이 바뀌네 마네 하는 그 7월 이전에 우리 코앞에 당장 떨어진 이미 확정된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이 2026년 4월 3일이니까 한 달 남짓 남은 5월 9일 데드라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주 시급한 현안입니다. 바로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네, 지난 4년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최고 세율을 피하는 혜택을 누려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소스에 따르면 현재 정부 방침상 이거 연장은 없다. 이렇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연장이 없군요. 네, 당장 5월 10일부터는 교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최고 8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억의 이익을 남기면 8억 2,500만 원을 국가가 그냥 가져간다는 사실상 거래를 멈추라는 신호나 다름없는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와, 거래를 멈추라는 폭탄이 진짜 당장 5월 9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이 꽉 막힌 포위망 속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3대 생존 전략, 이걸 명쾌하게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방어입니다.
네, 디펜드죠. 소스를 보면 실거주 요건 충족하고 증여 타이밍,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증여가 어떻게 세금 방어의 수단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되게 궁금하네요. 우선 어떤 개편안이 통과되든 세금을 깎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은 무조건 실거주 2년입니다. 이걸 채우지 못하면 어떤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요건이고요. 몸테크라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증여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앞서 양도세율이 82.5%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네, 무시무시하죠. 만약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핵심 입지의 아파트라면 세금과 공시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시세로 그냥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차라리 지금 넘겨라. 네,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율이 그 살인적인 82.5% 양도세율보다 오히려 훨씬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가치 보존 측면에서 확실한 방어벽이 되는 구조인 거죠. 야, 그러니까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고 증여세로 우회하라. 명쾌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분산입니다. 5월 9일 그 데드라인 전에 비핵심 입지의 물건은 과감하게 매도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건데, 네, 다이버시파이죠. 근데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니 팔고 난 현금을 어떡하냐, 다른 집 사면 또 다주택자 돼서 세금 맞을 텐데 막 이러실 겁니다. 근데 소스에 아주 흥미로운 합법적 틈새길, 이른바 신축 소형 빌라 특례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자산을 분산할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집을 더 사는 건 완전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죠. 집어던져야 할 판국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살짝 열어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으면요. 향후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빌라는 여러분의 주택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해줍니다. 주택수에서 빼준다고요? 네, 즉 나의 메인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은 피하면서도 현금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선에 아주 안전하게 묻어둘 수 있는 피만처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와, 이게 내 집 카운트에서 빼주는 일종의 투명망토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소득 파이프라인 지키기입니다. 아까 월세 수입 연 1,0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합산돼버진다고 했죠. 그런데 소스에서는 소형주택 월세 받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사업자 등록이 왜 파이프라인을 지켜주는 건가요? 이 제도의 필요경 비율이라는 마법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가 받은 월세 전액의 세금을 다 매기는 게 아니라요. 집 수리하고 관리하느라 쓴 돈, 즉 경비는 빼고 계산해 줄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비용 처리는 해주는군요. 네,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이 필요경 비율을 60% 등 아주 높게 쳐줍니다. 즉,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도 정부가 경비로 절반 이상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1,000만 원 기준선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마법이네요. 의무 임대기간 같은 규제가 좀 따르긴 하지만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막인 셈이죠. 야, 방어, 분산, 그리고 소득 파이프라인 지키기. 정말 복잡했던 세금 제도의 그 메커니즘을 싹 뜯어보니까 왜 이 전략들이 유효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가 끝나면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요약해 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당장 들어가서 내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가 8억이 넘는지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장특공 실거주 요건 채웠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최고 세율 82.5%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세무사랑 상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책 타임라인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눈치만 보던 7월 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12월에는 세제 개편을 뒷받침할 연구 용역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법과 숫자는 계속 변하겠지만 결국 그 이면에 깔린 수학적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소스에는 없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한 번쯤 사고를 확 확장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아까 우리가 한국 노인 자산의 82%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집이 곧 노후고 거의 뭐 종교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있죠. 그런데 만약 파는 것도 세금으로 막고 보유하는 것도 막 벌금처럼 매기고 월세로 연금처럼 쓰는 것마저 누진세로 철저히 막아버린다면 어쩌면 혹시 이 강력한 세제 압박이 한국인들의 DNA에 깊게 박힌 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숨통을 마침내 끊어놓는 어떤 역사적 변곡점이 되진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몰려있던 거대한 자본들이 결국 이 세금 포위망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이나 다른 금융 자산으로 강제 엑소더스 하게 되는 한국 자본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산시장의 그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관점이네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영수증과 전략들이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아주 단단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이 최종 윤곽을 드러내면 저희는 또다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낱낱이 파헤치는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